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오늘도 유튜브 콩앱 그리고 라디오로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자, 오늘도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전혜원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원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지금 대통령실의 채용 관련 논란이 계속 지금 며칠째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도 한번 좀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급 행정요원 채용을 두고 지금 말이 많아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가 추천했다면 문제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장제원 의원까지 거친 표현은 좀 삼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인사청탁 받은 적 없다. 지금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불거진 논란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정 교수님.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의 아들 우모 씨가 대통령실 구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가지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적 채용 논란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해충돌 의혹 부분입니다. 네. 일단 우모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시간 인연을 쌓은 것으로 전해진 강릉에 있는 통신설비업체 대표의 아들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먼저 나왔었는데요. 네. 일단 이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지난 15일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우 씨를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역량도 충분하고 대선 당시 캠프에서 고생해서 본인이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그리고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는데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 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장제원 전 당선인 비서실장에 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장제원 전 당선인 비서실장한테 물어봤더니 대통령실에 안 넣었다고 해서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다. 이렇게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덧붙인 말이 있는데요. 나는 7급에 그러니까 그 우모 씨를 7급에 대통령실에서 넣어줄 줄 알았는데 이런 것을 읽힙니다. 나는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 우 씨가 최저임금보다 한 10만 원 정도 더 받는다며 내가 미안하더라. 이건 이제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다음에 강릉 그대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그 다음 날에도 계속 해명이 됐고요. 또 이 우 씨의 아버지가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의 지역구인 강릉시 성관위원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도 의혹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17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다시 해명을 했는데요. 일단 사적 채용 비판에 대해서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하면서 전 정부의 사례도 언급을 했는데 네. 역대 모든 정부의 청와대도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 열정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쓰고 있다. 즉 우 씨는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걸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라고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원 대부분이 별정직이며 채용 특혜라는 건 잘못된 말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면서 일부 언론이 프레임을 거는 것을 알지 않느냐라고 반박을 했고요. 네. 이해충돌 부분에 대해서는 우 씨의 아버지가 강릉시 성관이라는 거 이게 알고 있었다. 예. 이해충돌 의혹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계속 비판의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또 사적 채용 비선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주로 지금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발언 내용이 굉장히 좀 생각해 볼 거리들을 많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엔 또 장제원 전 당선인 비서실장도 지금 이야기에 논의에 들어가 있고 지금 뭐 7급, 9급 뭐 얘기도 나오고요. 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거는 조으론 변호사님. 부적절한 해명이라고 일단 생각됩니다. 일단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리가 법적으로는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의 채용과는 좀 다르게 인사 추천이나 이런 것들로 채용될 수 있는 자리는 맞습니다. 네. 법적으로 그렇게 인사 추천이 가능한 자리이기는 하지만 과거 그러니까
그런 자리이긴 하고 또 네. 과거 정권에서도 이 대통령실의 직원의 경우에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제 선거 캠프에서 요원으로 예. 이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되어 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해명이 이전 정권에서 일했으니 우리도 일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런 식의 변명은 사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네네.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해명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별정직 공무원이 추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무원 자리이긴 하지만 예. 추천을 받는 것일 뿐이지 그 안에서 추천을 받아서 검증을 하고 뭐 인사 품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그 사람에 대한 평판 조회까지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제 검토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채용이 진행되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의 압력을 통해서 채용이 되는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내가 어떤 압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너무 부당하다, 사적 채용이다, 뭐 아빠 찬스다 이런 비판이 충분히 가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또 뭔가 압력을 가했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뭔가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자리에 있고 그렇죠, 그 위치가. 압력이 예.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까지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자칫하면 법적으로는 또 업무방해, 인사채용과 관련한 그 업무를 방해를 했다라고도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네. 상황입니다. 실제로 기존의 은행권에서 임직원들의 채용 비리 관련해서 예. 뭐 그런 가족의 찬스라든지 그런 압박에 의해서 실제로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그렇죠, 사례들도 있기 최근에.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자신은 7급을 추천을 했는데 9급에 대였다. 최저임금을 받고 어떻게 사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 지금도 정말 많은 학생들 그렇죠. 아니면은 취업 준비생들이 9급 공무원을 하려고 오늘 또 폭염과 밤을 새우고 있죠. 그리고 예. 공부에 정말 시달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9급 공무원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또한 그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고 했는데 예. 그럼 최저임금 받고 못 산다고 하면 평소에 그 최저임금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해명은 법적으로도 무리된 부분이 많고 정치적으로도 올바른 해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업무방해죄 얘기 또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그런데 뭐 캘프 출신들이 별정직으로 들어가는 사례는 그거 자체를 비판할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직접 나서서 압력까지 가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 봐야 될지는 예.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네. 인사 추천이 아니라 사실상 인사 청탁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정말 능력을 인정받았다면 굳이 이렇게 장제원 비서실장한테 물어보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전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사적 채용 논란이 제기되는 이런 부분들은 소위 힘 있는 사람들 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들어가게 대한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고요. 두 번째로 9급 공무원 저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9급 공무원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경쟁률 굉장히 높고요. 예. 진짜 요즘 고시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한테 너무 박탈감을 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미안하다고 했는데 이거 누구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얘기인가요? 이게 우모 씨와 우모 씨의 아버지에게 미안하다는 얘기인지 사실은 국민들에게 이런 논란 일으켜서 박탈감 줘서 죄송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인데 뭔가 민심과 너무 괴리된 해명 같지 않은 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앞서 이제 업무방해 얘기하시면서 이 압력, 청탁, 지금 청탁이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추천이냐 청탁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법적으로 위법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거는? 언론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상의 어떤 네. 법 위반 행위냐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이해충돌 방지법의 내용을 좀 보면은 공직자가 어떤 공무를 수행을 하면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공익을 먼저 우선시를 해라. 그리고 사익이 뭔가 충돌할 여지가 있으면 그것을 하지 말던가 네. 아니면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라. 그러니까 웬만하면 피해라라는 그렇죠. 이야기거든요.
그런 행위 유형에 대해서 법에 10몇 가지가 이제 열거가 조건들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이 부분에 문제되는 것은 이제 채용 관련한 예. 업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법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이제 위반 사항으로 보는 것은 그 공직자의 가족이 그 공직자가 어떤 채용 업무를 담당을 할 때 그 기관에 채용될 수 없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 아버지가 선관위원이고 아들은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해당 기관이나 뭐 소속 산하기관이라고 좀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은 좀 엄밀히 검토를 해보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해당이 같은데요. 안 될 수도 있다. 일단 좀 해당되는 네. 법은 이제 김영란법이라고 도리어. 우리가 될 수 있는 법 알잖아요. 그렇죠. 김영란법. 부정청탁 방지법이라고 네. 해서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청탁할 수 있는 그 내용에는 뭐 모집이라든지 선발, 채용, 승진, 공직자 이런 인사에 대해서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자기가 압력을 가했다, 뭐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이런 공무원의 어떤 인사, 공직자의 인사에 관여를 하고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 될 수 있어서 네. 이 법 위반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청탁 방지법.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께서는 이 사적 채용 프레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게 언론 보도에도 나왔는데 이 우모 씨, 그러니까 지금 행정요원의 아버지가 지난해 이 아들 우 씨죠. 아들 우 씨네요. 네. 지난해 7월에 윤석열 당시 대선 예비 후보에게 1,000만 원 후원을 했다. 이런 것도 언론 보도로 나왔어요. 네. 근데 최근에 사적 논란이 불거진 인물들이 있는데 채용까지는 아니지만 왜 나토 정상회의 때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 예. 신모 씨가 수행을 했었는데 그 신 씨하고 신 씨의 어머니가 예전에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에게 1,000만 원씩 후원한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겹치다 보니까 정말 실력이 있어서 채용이 됐거나 아니면 대통령 일정에 순방된 게 아니라 뭔가 정치 후원금을 내거나 인연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공적 영역에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실력이 없는데도 이른바 지인 찬스, 아빠 찬스 있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원천적으로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맞지. 차후에 이렇게 자꾸 전 정부 얘기를 하면서 하는 해명도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화가 나게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그 사적 채용 프레임이라고 보는 거는 이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자리가 충분히 추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사 자리이기도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적 채용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는 주장도 뭐 일견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리 별정직이라고 해도 그 채용 과정이 그 국민들의 눈높이나 국민들의 정서에 좀 맞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사적 채용으로 추천을 했다라고 해도 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직을 수행을 하는데 충분한 자질이 소명이 될 수가 있다면 그렇죠. 국민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뭐 채용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우모 씨 같은 경우에는 성악을 전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에서 그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보여줬던 어떤 자질 때문에 그 직을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이번 인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논란이 됐던 인사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자질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올 많은 사람들이 없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의문감을 그렇죠. 해소를 할 수 있는 인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적 채용 논란이 계속 이렇게 비판되고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아침에 장제원 의원이 SNS에 이런 의견을 밝혔어요. 이제 권성동 대행한테 부탁을 드린다는 말을 하는데 말씀이 너무 거칠다. 거친 표현 상가해라라고 했었고 집권여당 대표로서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잊지 그렇죠. 않길 바란다라고 했고 본인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니까 설명을 한 것도 좀 그렇죠. 전해드리면 권 대표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은 적이 없고 추천을 받았을 뿐이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첨부된 자료, 누구 추천인지 알 수 없도록 인사팀에 넘겼다 등의 또 해명이 났기 때문에 전해드리고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이 부분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글쎄 당내 비판 열린 마음으로 듣겠다고 하는데 당내 비판만 들으실 것이 아니라 최근에 여론조사 그렇죠. 보면 사실 여당에 대한 민심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보도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지지율과 또 연결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뭐 저희가 수치를 자세히 언급할 수는 없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그래도 국민의힘에 압승을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기대가 떨어지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인사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은 특히 집권 여당이 이런 민심에 귀를 더 기울여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것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준이 지켜질 것이라는 기대감 그렇죠. 때문에 네. 많이 지지를 했었던 것인데 이렇게 계속되는 인사 논란에 있어서 공정과 상식이 국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런 기준을 좀 지켜주는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좀 더 내용을 좀 깊이 더 보고 싶지만 시간상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관련된 내용이 더 추가되어 나올 때 저희가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빚내서 투자했던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지금 청년 특례 프로그램, 이걸 지금 두고서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지금 현재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들여다보죠. 조 변호사님. 금융위원회가 이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최소 125조 원 이상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계획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청년 특례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속 채무 조정 특례를 신설을 해서 예전에 이제 빚을 내서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하고 가상자산에 투자를 네네. 했다가 실패를 했었던 그런 청년들의 재기를 돕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프로그램이 1년 동안 이제 한시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기존의 신속 채무 조정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었지만 조만간 이자가 연체될 걸로 예상이 되거나 아니면 채무 상환이 이제 이미 연체된 지 30일 이하에 해당하는 이제 채무자를 구제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채무자는 이자율이 최대 15%로 제한이 되고요. 네. 그리고 최대 3년이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의 이자율도 15%를 넘지를 않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프로그램 이용료는 이제 신청료 이제 5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1년 한도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힌 그 특례에서는 혜택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뭐 이자율을 이제 좀 감면해주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카드 연체를 하게 되면 이자율이 막 30몇 %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기존에는 15% 정도로 이제 제한을 해서 좀 지원을 낮춰주는. 해줬었는데 네. 이번에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그 특례 제도에서는요.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이 이제 하위 20% 이하의 저신용 청년이 그 대상자인데 네.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게 되면 채무 이자율이 30%에서 50%가량 또 감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 이자가 이제 10%로 이제 결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30에서 50%가 또 감면이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5%에서 그렇죠. 7%만 이제 실제 납부하게 되는 이제 이자가 되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그 원 대출 금리에 상관없이 최대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그 이자율도 3.25%가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는 한 15%를 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3.25%로 네.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그렇죠. 각종 신용대출에 있어서 금리랑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네, 정말 저렴하죠. 이자율이 네. 많이 낮아지는 그런 감면 정책을 펼치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프로그램 신청비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이러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렇죠. 청년들이 정당하게 어떤 일을 해서 채무를 졌다기보다는 뭐 영끌을 해서 주택 구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빚을 내서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에도 이런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일각에서는 열심히 벌어서 상환했던, 그걸 다 네. 상환했던 청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또 차별 아니냐. 국민들이 개인적인 욕심에서 이제 빚을 지게 된 사람들에게까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께서는? 네, 전 이거는 진짜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하루 은행빚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박탈감과 여러 가지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예를 들면 학자금 대출 이런 거 저리로 해주는 거 국민들이 비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네. 돈을 벌면서 학비까지 낸다라는 것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저리로 학자금 대출하거나 굉장히 좋은 조건을 대주는 것은 국민들도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생애 첫 주택 마련 관련해서도 청년들 우대 정책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도 이해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황에서 빚 없이 청년들이 시작하기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의식주라는 필수 요인이에요. 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요인은 투자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투자에 대해서는 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것이 생계와 직접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청년들에 대해서 정부가 보장해야 될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글쎄 정부에서는 좋은 취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취지와는 별개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열심히 지금 세무 창안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좀 위험성이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조 변호사님께서는? 저도 교수님의 입장과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는데요. 예. 일단 정부 당국에서는 청년들이 지금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있는데 그렇다 본다면 이제 청년들이 넘어지고 재기를 하지 못하면 그렇죠.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렵게 될 것이기 김주현 때문에 금융위원장이 그렇게 언급을 그렇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 선제적으로 청년들을 좀 지원해주고 어느 정도 빚에서 구제를 해줘야 청년들이 살아갈 원동력이 생긴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지원 제도를 마련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은 분명 좋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맞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자를 탕감을 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상환 기간을 좀 늘려준다. 그러니까 상환 기간 유예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과연 이자를 그렇게 획기적으로 지금 조정을 해주는 것만 방법이었는지 그 부분이 하나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상대적인 차별이 될 수도 있다라는 비판을 해주셨지만 이 이자 탕감을 해주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안 내고 이자를 연체를 하고 계속 버티고 있다 보면은 언젠가는 정부에서 구제를 해준다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까지 자칫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그 법원에서 개인 회생 절차 그러니까 3년 동안 법원이 정해준 대로 원금과 이자를 잘 내다 보면은 3년 이후에는 그 못 갚았던 채무를 다 탕감을 해주는 회생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 회생 제도에 있어서도 특히 그러니까 가상 자산을 한 경우에 그 손실금이나 변제금을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해서 법원이 인정을 할 것인가 이 부분 관련해서도 손실금을 다 변제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판단을 내놓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정부의 기조가 청년들의 재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된다? 한다라는 그런 정책 방향에는 맞지만 과연 그 방법이 맞는지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 교수님께서도 끝으로 간단하게 지원책 어떤 게 있으면 다른 방식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이번에 같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 방역 정책, 집합금지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그렇죠. 있는 일부분 거죠. 책임을 져야 되지만 개인의 어떤 증식을 위해서 투자한 것까지 정부에게 그것도 청년이라는 일을 해주는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픽 오늘 조으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누군가는 아깝다고 생각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비용들과 푼돈들, 삶의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제 몫에 맞는 평가와 그에 합당한 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